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지금 현재 치러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도 1시간 정도 늦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1시간 정도의 여유가 생겼지만 저희 고수익 작전 타임과 매매 시그널은 장중에 어떻게 하면 더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 여러분들을 챙겨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수험생분들에게 화이팅의 응원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좀 살펴보면서 글로벌 이슈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뉴욕 증시 상황 같은 경우는 소매 판매가 강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대형 유통마켓 타깃 등 부정적인 실적과 전망들이 나오면서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에도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슈들도 남아있는 상황에 이런 이슈들을 시장이 어떻게 소화할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죠. 신승용 명지대 경제학과 겸임 교수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분기 상장사들의 성적표를 좀 보면서 이번 3분기를 리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야기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이 전년에 비해서 12% 정도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적들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뜻인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신다고요? 네, 일단 이 부분에 앞서서 지난번 미국 증시에 대해서 제가 그 행간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그 소매 판매 상당 부분, 일정 부분 이제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타겟의 실적, 전망치 상당 부분 좋지 않았다라는 점. 이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구분을 좀 해 두셔야 됩니다. 보통적으로 그 유통망 체인 같은 경우 한 3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백화점, 그리고 하나는 내구 소비재를 중점적으로 팔고 있는 유통업체.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타겟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은 좀 중저산층에 대한 소비가 많이 있는 월마트와 식료품. 이렇게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월마트와 식료품 같은 경우는 생필품, 특히나 이제 식료품이랄지 저가 그 공산품에 대한 판매를 주로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타겟 같은 경우에는 주로 중산층 내지는 중상류층을 대상으로 한 내구 소비재 중심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조금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백화점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난밤 미국 증시에서 타겟 실적에 대해서 주목했던 이유, 결국은 그 미국의 GDP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소매에 대한 비중이 70% 정도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타겟, 특히나 내구 소비재, 그리고 중상류층을 대상으로 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타겟의 실적에 시장이 상당 부분 주목했다라는 점. 한 3달 전쯤 아마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UPS 실적이 실질적으로 시장 내 상당 부분 크게 변동성을 자아냈었던 부분이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결국은 경기에 대한 판단, 특히나 이제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연착륙이 진행이 된다라면 결국은 필수 소비재보다는 내구 소비재에 대한 수요 내지는 소비가 조금은 좀 개선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소간 좀 어두운 모습으로, 조금은 좀 그루미한 모습으로 시장 내 기업 실적을 통해서 전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우리 시장자 분명하게 미국 시장 내에서 왜 미국 시장이 타겟의 실적에 주목하고 있는지 그 배경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서 상대방 3분기 기업 실적 성적표 이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그 전 분기 대비해서 한 3.5%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하지만 영업이익 무려 30%나 전 분기 대비해서 급감하는 그런 모습. 순이익은 37%의 급감.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리고 누적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은 좀 평가하는 것이 좀 무의미하지 않겠느냐. 경기가 실질적으로 통화 정책의 강건화로 전환한 이후 실질적으로 기업 실적들에 파급되는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누적으로 보기에는 조금은 좀 변화가 있어 보이고, 계절적 요인을 좀 감안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통화 정책의 어떤 그 매파적 성향, 이런 부분들을 변한 이유 보게 된다라면 2분기 실적과 3분기 실적을 비교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 매출액은 왜 늘었을까? 그리고 영업이익은 왜 줄었을까? 결국은 매출액 3.4%, 3.5%의 증가.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이 5.5% 내외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의 실적, 사실상 매출액으로 그냥 비교를 단순하게만 해본다 하더라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조금은 좀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 물가가 오르면 제품 가격도 오른다는 얘기죠. 근데 그 제품 가격, 같은 수량을 판매한다 하더라도 제품 가격이 올랐다라는 부분을 감안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CPI, 소비자 물가 지표의 상승률을 미쳐 매출액 증가 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분명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매출액 증가율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마진 스퀴즈가 조금 더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순이익 부분에서도 그 순이익의 축소, 그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영업이익의 축소 현상은 원자재 비용의 급등, 그리고 인건비의 상승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순이익의 하락 부분은 영업이익 아랫단에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이자율의 증가,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그 기업으로의 여파, 영향이다, 부정적 요인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분명한 것, 급격한 금리 인상은 분명히 경기 둔화 또는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자아내고 있고, 실질적으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지는 미래에 대한 위험, 이런 부분을 감안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소비를 줄이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결국 경기의 둔화와 침체로 연결되는 우려감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원자재 비용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일단 계속 상승 중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지금 금리 인상 강도의 둔화라는 부분과 맞물리게 되면서 원자재 비용이 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금 상승 반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제부터는 제가 지금 현재까지 일단은 환율 시장에 주목을 하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 조금 더 지나가서 미국 연준에서의 어떤 그 금리 인상 강도의 둔화가 나타나는 그런 시점이 된다라면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전환 내지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방향성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앞으로는. 왜냐하면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라면 그 부분은 고스란히 원자재 가격에, 원자재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일단 지난밤 국제 유가 조금은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습니다. 국제 유가의 움직임 따져보게 되면 다양한 변동 요소가 있습니다.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겨울철 동절기, 그리고 또 오펙 플러스 국가들의 어떤 그 감산 시도, 감산 진행, 여기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에너지 절감 정책 서로 맞닥뜨리게 되면서 국제 유가의 방향성, 사실은 오리무중의 상황들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 유가의 방향성은 일단 우상향, 조금씩 우상향 선회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통화 정책과 바로 맞물리게 되어서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은 가장 먼저 원자재 가격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근데 그 반면에
원달러 환율과 인건비 상승, 특히나 인건비 상승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가 감내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잠시 후에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그 4분기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한전 같은 경우 뭐 시장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실적 부진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특히나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한국전력도 그렇고 실적의 반전 가능성보다는 실적 둔화를 어떻게 하면 저항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서 영업별로 특히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업종별로 희비교차하는 부분을 분명히 주목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학이나 건설이나 운수창고 플러스가 나는 그런 업종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전기전자나 전기가스 특히나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음식료 같은 경우 원자재 가격은 상당 부분 올랐지만 제품 가격에 일정 부분 반영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리고 반영을 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100% 가격 전가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어렵지 않겠냐라는 부분. 아마도 4분기 실적에도 이런 부분들의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라는 점 꼭 생각하시고 업종별 대응 전략 잘 세워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시장 3분기 실적 발표가 모두 이제 끝이 난 상황 속에서 저희가 얻어갈 수 있는 포인트들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종합평가와 시사점까지 정리를 좀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전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도 좋지 않았지만 뭐 타겟의 예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지만 4분기 전망도 밝지 않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요. 그럼 중요한 건 저희가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할 텐데 환율 계속 강조를 좀 해주고 계시고 원자재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어떤 대응 전략이 4분기에는 필요할까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미국 증시 내에서 실질적으로 4분기 이후 실적 둔화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라는 부분 절대 간과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분명히 그 통화 정책이 실물 시장으로의 특히 실물 시장의 대표는 우리가 소비하는 우리 생활도 있겠지만 특히나 기업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파급 시차를 두고 1단계는 당연히 금융시장에 반영이 될 것이고 2단계 실물 시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 상황들이 나타나고 실질적으로 현실화되는 그런 국면에 접하게 될 텐데 3분기 실적은 어찌 보면 과도기 현상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실물 시장 내 기업 실적의 둔화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는 결국은 4분기 실적 시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 사이 통화정책의 완화로 인해서 다소간 기대 심리가 작동을 하면서 시장 금융시장의 어떤 그 방향성은 상쇄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지만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조금 그 실적에 대한 기업 실적 차별화 양상들을 분명히 좀 준비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지금은 미국 연준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노동시장 아직 강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 역시 조만간 멀지 않은 시간 안에 노동시장의 둔화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신규 채용 동결을 했고 아마존은 10,000명을 감축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그 평균 임금 상승률이 지난 주말이었죠. 4.7%였습니다. 근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 7.7%. 실질적으로 이 사이가 3%가 납니다. 그러면 실질 임금과 명목 임금은 4.7%가 올랐고 실질 임금은 3%가 오히려 줄어들었다라는 점. 그러면 임금 인상의 요구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노동자들이 원하는 임금 인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인력 구조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실업률의 상승을 야기시키고 결국은 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2차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 진행, 파급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2023년 1분기부터는 아마도 기업 실적 내에서 마진 축소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계속 미국 시장 내에서도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통화 정책의 완화 가능성으로 인해서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원자재 가격들이 이제는 다시금 상승 조금씩 상승 반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결국 기업들의 부담할 수밖에 없는 원자재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거꾸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4개월 연속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의 둔화는 그들이 만들고 있는 완제품의 가격의 하락 내지는 가격 상승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원자재 가격은 상승을 하게 되고 완제품의 가격은 정체 내지는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라면 기업들의 실적은 당연히 마진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임금 인상까지 더해지게 된다라면 마진의 축소는 조금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질 것이다라는 점.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부분, 노동시장의 둔화와 기업 실적의 마진 축소 부분,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업종별 차별화라는 점, 이 부분 우리 시장 내에서 지난 3분기 실적을 통해서 그 업종별로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업종과 마이너스가 나는 업종 분명히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4분기 그리고 내년 1, 4분기 이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변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3분기 실적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플러스 업종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3분기를 돌아보고 4분기를 준비하는 마음가짐, 이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대표님께서 직접 포착한 히든 이슈인데요. 카타르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내 기준으로 21일부터 개막이 될 예정인데 월드컵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으니까 좀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들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매수할 타이밍인지 전략을 세워봐도 괜찮은지 궁금한데요.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멘텀 투자라는 것이 되겠는데 소위 말하는 이벤트 드리븐 전략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제 4일 남았습니다.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80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방송과 관련된 방송 관련주들 그리고 광고와 관련된 광고 관련주들 여기에 치킨과 맥주 관련주 또 하나 이와 유사한 전자게임과 그다음에 공인구와 관련된 스포츠용품과 관련된 업종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종목군들 그 인터넷을 보셔도 잘 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중요한 건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모멘텀 투자 이벤트 드리븐입니다. 이벤트 드리븐 전략 중에 한 가지인데 중요한 건 이벤트 드리븐 전략에서 그 펀더멘탈이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펀더멘탈 잘 지켜보시고요. 잘 꼼꼼히 점검해 보시고요. 더 중요한 건 이벤트 드리븐 전략에서는 매매 타이밍에 있어서의 낭패를 보시면 절대 안 된다. 순간순간을 놓치시게 되면 오히려 그 수익을 보러 매수했다가 오히려 큰 낭패 내지는 손실을 보시게 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점. 손실을 안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래도 펀더멘탈이 탄탄한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될 텐데 과연 월드컵과 관련된 관련주들 중에서 펀더멘탈이 정말 내가 투자할 만한 그러한 펀더멘탈의 그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까? 이 부분 잘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오늘 투자 전략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달러 방향성 계속 주목하셔라. 그리고 연말로 다가갈수록 시장은 소비와 관련된 소비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년 1월, 2월로 갈수록 시장은 고용에 점차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 11월 25일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남아있고 12월 13, 14일 12월 FOMC 마지막 진행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루 앞서서 11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될 텐데 아마도 정말로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올 12월에는 50bp, 내년 1월에는 25bp, 3월에는 25bp 정도의 금리 인상 강도, 점차적인 강도 둔화가 예상된다라는 부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실물 시장 내에서는 기업 실적에 대한 경고가 최근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 핵심 배경, 앞서서 설명드린 부분 두 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꼭 유념하시면서 전체적인 종목 차별화 그리고 업종 차별화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히든 이슈와 더불어서 오늘장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신승용 명지대 경제학과 겸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펀스탁TV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연구원님 화상으로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국내 증시 상황부터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간밤에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전일 미증시는 이제 PPI, 다시 말해서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좋은 8.05로 발표가 되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야간에 미증시가 좋으면은 이제 국내 증시 또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실상 기정사실인데요. 이 소식을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전일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 기존에 없던 규모의 대규모 포격을 강행하면서 엄청난 화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폴란드의 미사일 2기가 떨어지게 되면서 세계 3차 대전의 시작인 건 아닌가 하는 공포 심리에 투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또한 강한 하락세로 출발을 하였는데 오전 시간 내내 이 미사일을 누가 쐈는지에 대한 세계 각국의 추측이 난무하면서 증시 하락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11시를 지나면서 확인 결과 우크라이나 대공 미사일의 오류로 파악되자 우리나라 증시는 하락분을 일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시장 참여자들은 이러한 대내외적인 이슈로 증시가 출렁이자 투심이 상당히 많이 꺾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일 증시에서는 특징적인 종목이 몇 가지가 포착이 되었는데요.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멈췄던 사건이 있었죠. 이에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상당히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지난 화요일 제가 말씀드렸던 데이터 솔루션 또한 14%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같은 이슈로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도 있었습니다. 바로 모아 데이터인데요. 모아 데이터는 전일 우리나라 증시가 약세 흐름을 보여줬음에도 이번 뉴삼성, 네옴테마, 그리고 12대 국가전략기술 이 세 가지 테마에 모두 부합이 되면서 차세대 통신망의 기반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에 이 3박자가 잘 맞아들어서 아주 강한 상승 속에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역시 네옴이었는데요. 네옴시티는 100% 친환경 생태계로 이루어진 도시이기에 이에 맞춰서 그린수소 공장 건설 추진 소식이 들려오자 대표적으로 부산주공이 상한가를 마감을 했고 뒤를 이어서 평화홀딩스의 13% 상승, 예스티와 동아화성의 10%대 상승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인사들과 북미와 유럽, 거대 기업들의 수장들이 방문해 있죠. 이에 따라 관련된 하위 종목들의 상승세도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 현대차 그룹의 수상인 정의성과 빈살만 왕세자의 수소 트램 논의 상승 속에서 이 DK락과 현대로템 및 관련해서 상승을 한번 보여줬는데요. 이처럼 우리나라 증시는 기존에 꾸준한 강세를 보여준 빈살만의 네옴시티, 이재용의 뉴삼성, 대한민국 정부의 12대 국가전략기술이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자세하게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요. 오늘 또 살펴주실 이슈가 있다고 해서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행주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다뤄주신다고 합니다. 혹시 연구원님도 연말을 맞아서 좀 여행 계획이 있으신지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여행 계획이 있는데, 연말과 내년 초에 여행 수요가 저를 비롯해가지고 다른 분들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행 대행사 플랫폼들의 집계에 따르면은 10월 해외 패키지 여행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39%나 상승했다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외 여행사들의 4분기 실적 또한 상당 부분 호전될 전망입니다. 특히 일본 여행의 수요가 상당히 눈에 띄게 증가를 했는데요. 일본의 무비자 입국 허용 소식과 동시에 엄청난 엔저 현상으로 소비 욕구가 강한 밀레니엄 Z 세대의 일본 여행이 엄청나게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SNS상에서 일본 여행에 대한 키워드 검색량이 전년 동기 대비 4배가량 증가를 하였으며 여행 저가 항공사의 검색량 또한 상승하는 모습으로 그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억눌려왔던 여행 수요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나올 전망입니다. 추가적으로 항공사들 대부분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유가 또한 아직도 높은 상황이긴 하나 어느 정도 박스권을 형성하고 그간 영업 적자의 주된 요인이 원달러 환율이 상당 부분 내려온 것 또한 4분기 항공주들의 호실적으로 좋은 전망이라고 좋은 시그널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여행주와 관련돼서 환율 체크를 꼭 해야 되고 이 원유 가격도 체크를 해야 되는 이슈들은 남아 있습니다만 일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패키지도 지금 399% 정도 폭증을 했다고 하니 여행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큰지는 체감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살펴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살펴본 종목은 바로 티웨이 항공입니다. 전일 크리스마스와 연휴와 그리고 연말 그리고 내년 초 일본을 포함해 동남아 노선 예약 가능 여부를 제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모든 항공권이 거의 매진에 가까울 정도로 현재 티웨이 항공의 예약이 아주 활발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티웨이 항공은 대표적으로 국내 LCC 다시 말해서 저가 항공사로서 일본, 동남아, 중국을 포함한 가까운 국제 노선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여행 수요에 맞춰서 내년 1월부터는 청주, 다낭 노선을 신규 취항하면서 주 4회로 장기편을 운항하는 등 이 장거리 노선 신규 취항과 재운항으로 고객들의 니즈를 제대로 겨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이 영업 실적은 1,584억 원으로 영업 손실 323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부분만 보게 되면은 상당한 기업의 악재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티웨이 항공은 메이저 항공사들과 달리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화물 노선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 그간의 적자가 지금까지도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 부분은 현재 상장된 대부분의 항공사들의 공통점인 약점입니다. 지속된 고유가 현상과 강달러로 인해서 적자 경영은 어쩔 수 없던 부분인데요. 이 억눌려져 있던 여행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에 일본에 대한 밀레니엄 Z 세대의 선호도 대폭 상승, 그리고 엔저 형상까지 맞물리게 되면서 이 저가 항공사에게는 이번 4분기가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이슈에 더불어서 제가 티웨이 항공을 고른 이유는 바로 경영권 분쟁이라는 이슈에서 벗어난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증시에서 큰 이슈를 작용했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한진칼의 공통점은 경영권 분쟁으로 지분 싸움으로 극심한 주가의 변동성이 항상 문제로 꼽혀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티웨이 항공은 유상증자도 매년 2회 이상 하지 않으며 지분 대립 구조 이슈가 없었던 만큼 지금의 상승의 초석이 깔려있는 현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아주 좋은 이슈만 남아있는 종목입니다. 가격 전략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매수가 1,800원 이하 말씀드리고 손절 가격은 1,700원으로 이 부분이 바로 120일 이동평균선 지지 라인입니다. 이 부분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20일 이동평균선이 1,600원 선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늘어나야 합니다만 제가 제시드린 가격 전략을 따르신다면은 손절 라인은 마이너스 5%권 이내입니다. 허나 상승으로는 단기적인 정고점이 2,000원 선까지는 11%의 상승을 노려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2차 목표가로는 2,180원까지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2차 목표가에서 청산 시 약 21%에 달하는 수익으로 추정이 되는데 현재 추세에 맞는 손익비가 아주 좋은 자리에 놓여져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있게 보셔도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드리면 매수가 1,800원 이하, 손절가 1,700원, 1차 목표가는 2,000원, 2차 목표가는 2,180원으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과 더불어서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 티웨이 항공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행을 직접 가시는 분들은 이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걸 체감하실 텐데 관련된 종목까지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연구원님 오늘장 작전 저희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으면 약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약 1시간 늦게 시작이 돼서 10시에 시작이 되죠. 따라서 기존의 강한 상승을 보여주던 시간이 장 초반 상승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장 초반 상승세가 둔화되기 시작하는 10시 30분경에는 홍콩 증시 항생이 개장하는 시간이므로 이 개장 후 반짝 수익을 내는 단타 진입은 상당한 난이도가 있을 전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에 홍콩이 작용하는 와중에도 대내적인 이 매크로 이슈 한 방에 상승세가 대부분 되돌림이 나오는 현 시장 상황에서는 확실한 상승 모멘텀이 있으며 국가와 정부 단위의 투자가 이루어지며 글로벌 대기업들의 투자 소식이 들려오는 종목들의 발굴과 이 포트의 재구성하는 기간으로 스윙 종목들로 포트를 구성해야 될 시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작전까지 이야기를 세워봤습니다. 펀스탁TV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 연구원님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를 통해서 종목으로 공부하는 시간이죠.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용인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공시가 나온 종목 저희 공부하나요? 네, 바로 어제 풍문 떠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가 좀 나왔던 롯데케미칼을 준비해봤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 가시화 이후에 이 자금 조달에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사항들이 대규모 자금 조달이라는 어떤 우려감들로 좀 작용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회사가 해명 공시를 했고요. 해명 공시 이후에 4분기 전략 그리고 2023년도 전망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공시가 나온 종목 오늘은 롯데케미칼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자, 그 전에 어떤 종목인지 어떤 기업인지 기업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 함께 보시죠. 자, 모든 투자자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롯데케미칼은 1976년 3월에 설비돼서 1991년 5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주 사업은 석유화학 제품의 제조 그리고 판매를 영위하고 있고요. 국내 여수, 대산 및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에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2020년 1월 롯데 첨단 소재와의 합병을 통해서 기존 범용 제품 위주에서 고부가 가치 제품을 포함한 포트폴리오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기초소재사업부는 범용 제품 위주로 구성돼서 석유화학 산업에서 규모의 경제와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경쟁 요소고 첨단 소재 사업부는 전방 산업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 좀 볼까요? 최근 연간 실적은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이 17조 8,051억 원으로 45% 이상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조 5,357억 원으로 330% 이상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조 4,448억 원을 기록하면서 724%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정 공시를 좀 냈는데 관련돼서 공시 이슈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죠.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미확정 공시가 있었는데 공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입니다. 매체에서 보도된 사실에 대해서 한국거래소가 조회 공시에 대한 어떤 요구가 있는 경우에 답할 경우도 있고요. 지금처럼 이제 회사가 자체적으로 회사 어떤 뉴스 기사에 대한 회사의 어떤 해명 공시를 좀 이뤄내면서 발표가 된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회사 측이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잦은 해명입니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내용은요. 롯데케미칼 유상증자의 추진 최대 2조 더벨발 보도였습니다. 회사는 이에 대해서 2022년 11월 16일 더벨에서 보도한 롯데케미칼 유상증자의 추진 최대 2조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입니다. 회사는 자금 조달의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 없다. 이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된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2조 원대 유상증자에 관련된 어떤 이슈가 좀 부각이 됐는데 회사가 이를 부인하지 않고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좀 밝힌 만큼 유상증자를 포함한 다각적인 자금 조달을 검토가 가시화됐다라고 판단되는 공시입니다. 최근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좀 있었는데 이어서 공시도 좀 보도록 할게요. 11월 8일이었습니다. 회사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3분기 잠정실적 공시를 발표한 바 있었는데 매출액은 5조 6,828억을 기록하면서 지난 2분기 대비 3.1%가 증가됐고 전년 동기 대비 27.9포인트 매출액은 증가했습니다. 영업 손실을 4,238억을 기록했는데 지난 2분기 대비 1,878%가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습니다. 당기 손실은 310억을 기록하면서 지난 2분기 대비 적자,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을 하면서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부진했다라고 좀 판단되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시장에서 봤을 때는 롯데케미칼이 지금 자금적으로 여력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 어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관련돼서 앞으로 롯데케미칼 주가에 이게 어떤 사업 모멘텀으로 작용할지 궁금합니다. 걱정하는 목소리를 들어도 됩니까? 그렇죠. 지금 일단 일즈 머티리얼즈 인수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차입 비중이 굉장히 낮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9월 말 현재 롯데케미칼의 현금성 자산이 약 2조 2천억 수준인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만 보더라도 그렇게 크게 이슈화될 수 있는 이유는 없다. 그런데 최근 롯데건설의 유상증자 879억 원에 대한 유상증자의 출자를 좀 결정한 바 있었고요. 5천억 원에 대한 어떤 차입 대여금을 지원해주면서 전체 5,876억 원이 현재 투입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즈 머티리얼즈의 어떤 인수자금을 자치자금에서 1조 원대 그리고 나머지 1조 7천억 원의 외부 자금을 조달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이에 대한 어떤 가시화된 자금 조달이 부각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한간에서는 유상증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 자금 조달을 좀 검토하고 있다라고 좀 밝혔지만 지금 구체적인 어떤 사항들 하에서 지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롯데건설에 자금을 좀 지원해준 이 이후에 순차입을 외부 금융기관이나 기타 기관 투자자를 통해서 좀 유치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어떤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대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좀 가시화된다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단기 악재로 좀 작용하는 이유는 신주 유통이 보다 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이에 따른 어떤 주가 가치 어떤 희석 요인으로 좀 작용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악재로 좀 인식되곤 하는데 일단 회사가 미약정 공시를 통해서 아직 주주 배정 유상증자나 유상증자를 좀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3분기를 이어서 4분기까지 좀 걱정이 됩니다만 모멘텀 체크까지 저희가 해봤다면 주가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롯데케미칼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주가적으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롯데케미칼은 지금 3분기 기저실적, 즉 매출액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손실을 좀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석유화학 부분의 어떤 실적 부진입니다.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오히려 손익이 좀 감소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글로벌 수요의 어떤 감소, 원재료의 납사 가격의 어떤 인하 효과가 좀 굉장히 좀 크게 작용하면서 수익성이 좀 하락했다라고 좀 밝혔는데 증권가에서는 3분기에 실적 회복이 좀 있을 것이다,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가셔야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좀 있었지만 시장의 예측치보다도 크게 좀 하회한 부진한 실적을 좀 발표하면서 우려감들이 좀 컸던 상황입니다. 4분기 실적 기조에서는 글로벌 경기 침체 그리고 전방 산업의 수요 확산이 좀 예상되고 있는데 원재료 가격의 어떤 하향 안정화로 인해서 수익성은 이제 다소 개선될 여지는 좀 있다라는 어떤 전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건은 4분기 실적 추이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판단해봤습니다. 차트를 보면 전일 종가 18만 1,500원을 좀 기록했는데 최근 9월 30일 14만 1,000원의 신저가 이후에 기대감을 수반하면서 지금 정배열 차트의 어떤 구도를 좀 만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규모 유상증자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좀 작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적 어떤 매수 관점은 관망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17만 3천 원이 이탈된다면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롯데케미칼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이고 그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선에서는 손절선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종목에 대해서 다양한 종목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연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관련돼서 뉴욕 증시 흐름 같은 경우는 간밤에 좀 하락세로 마감이 됐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도 지나왔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모두 발표가 된 이후에 지금 이번 주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 글로벌 이슈들을 다 소화하고 있는 일정입니다. 특히 이번 주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한 뒤에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눌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네옴시티와 관련돼서 특히나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660조 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특히 국내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이슈 전문가님과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연결해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서서 오늘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한다 이슈를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포인트를 짚어볼까요? 네, 빈살만 왕세자 방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는 실제 수주가 나타나는지 여부입니다. 기존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가능성으로 주가가 강했어요. 개별 종목들의 이슈 같은 경우는 시세가 그만큼 난 상황인데 지금부터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점은 오늘 아침에 일단은 구체화돼서 MOU를 맺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공개가 되기는 했습니다. 일단 MOU를 맺은 기업을 살펴보면 네옴 철도 협력과 관련된 MOU는 현대로템, 그다음에 화학 분야 같은 경우는 롯데정밀화학, 합성유 공장 설립 같은 경우는 DL케미칼 같은 경우가 양해각서의 작성,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 부분에 이루어져 있고요. 나머지 그린 수소 개발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 외에 5개사, 그린 수소 암모니아 협력 계약은 한국전력, 가스 절연 개폐 장치 제조법인 같은 경우 가스 절연 개폐 장치 같은 경우는 수소 사업과 연계가 되는데 이 부분은 효성중공업, 주조 단조 공장 건설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부분도 존재를 하는데 핵심적으로 이제 수주가 나타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기존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수주가 나타나는 대기업 군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가능성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또 강조를 드립니다. 오늘 삼성 그리고 SK, 현대차, 하나총수와 회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회동을 통해서 MOU에 대한 부분도 고려가 되지만 구체적으로 금액에 대해서도 오고 갈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게 단발성으로 그냥 네옴시티를 짓는 그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실제 이제 사우디와 관련된 늘어날 수 있는 에너지 부분에 수주에 초점을 맞추는 게 투자자분들은 도움이 되리라 보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하고 관련된 종목들 신재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와 관련된 수소 부분이라든지 수소 부분은 특히 시세가 많이 안 났기 때문에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방금 이슈 이야기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힌트를 좀 들어본 것 같은데요. 이 네옴시티 짓는 데 들어가는 660조 원 중에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에 MOU가 됐든 뭐가 됐든 실질적인 돈이 오고 가는 기업들이 어디냐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된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특징적인 종목을 오늘 보면 될까요? 네, 종목은 현대로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철도 및 방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실제 사우디와 관련된 수소 트램의 수주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요. 수소 트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열차라고 쉽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의 수주가 그 MOU를 통해서 실제화된다고 하면은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지금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 내년에 예상이익을 대입을 해보면 현재 시가총액이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수주와 더해져서 도심 철도 쪽의 수주까지 나타난다고 하면은 가격은 현 상황에서 레벨업이 된다라는 인식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가격을 재기보다는 시가 기준, 오늘 시가 기준으로 접근해도 된다는 결론입니다. 네, 오늘의 이 이슈와 더불어서 살펴볼 만한 특징적인 종목은 현대로템이었습니다. 시가 접근이 좀 가능하다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접근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까지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징적인 종목으로 현대로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간밤에 뉴욕 증시 이제 관련돼서 나왔던 특징주 중에 앞서서 타깃 이야기도 했지만 마이크론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와 관련돼서는 업종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따른 대응책 알려주신다고요? 네, 우리가 감산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 IT 주가가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 칩 생산을 축소한다는 점, 이 부분은 실제 감산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시장의 해석은 또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에 반도체 업황의 개선에 대해서 조금 더 지연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멘트가 섞였어요. 이게 멘트에 따라서 똑같은 멘트인데 이게 주가의 조정 요소가 되고 상승 요소가 되고 그런 게 참 신기한 시장입니다. 요즘은. 우리는 그러면 주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마이크론 칩 생산 축소 이슈 같은 경우는 재고에 대해서 지금 한 번 더 밀어내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이고 이게 한 번에 재고 밀어내기가 있었고 한 번 더 재고가 밀어내진다면 그건 업황의 바닥의 형성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점은 내년에 업황이 불안한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재고가 줄어든 신호가 한두 번 더 나오면 거기에서는 단기적으로라도 업황의 바닥이 형성이 됩니다. 이 포인트를 생각을 하고 마이크론의 칩 생산 축소 이슈로 IT가 밀려서 여기에서 IT를 팔아야 된다. 그 관점은 아니에요. IT는 지금 조정에 대해서 기회가 온다고 하면은 가격을 보고 매수를 할 그런 기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포인트를 생각하고 연결해서 대형 IT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번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또 조정 단계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조정이 이제는 거의 마지막 매수 기회라는 시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래 감산을 한다고 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더 희소성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곤 했는데 좀 신기한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 전반적으로 해드렸습니다. 마지막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귀가 트이는 느낌인데요. 어떤 특징적인 종목으로 보면 좋겠습니까? 네, 종목은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마이크론의 조정,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함께 조정이 나왔어요. 마이크론 칩 생산의 축소 이슈가 시장에 대해서 업황의 개선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으로 해석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업황 이슈로 SK 하이닉스 또한 오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응책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 어딘지 이 고려를 먼저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은 매매 관점에서 특정 가격에 도달했을 때 비중을 한 번에 50% 100% 늘리는 게 아니라 10%씩 단계적으로 늘려간다는 개념으로 가격대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관점이라는 점을 기억해두고 기술적으로 급하지 않아도 돼요. 조정이 나와주면 IT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담을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주가 반등 같은 경우도 재빠르게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서두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가격대에 단계적으로 담아 나간다는 생각을 하시고 SK 하이닉스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86,6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게 86,600원이냐고 하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이론적인 북의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만 원대 후반 그 아래 그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86,600원 가격은 기술적으로 우리가 반등이 나온 기점들 11월 9일의 저점, 그다음에
11월 8일 같은 경우에 저점 위에 이러한 가격들을 연결을 해보면 46,600원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술적인 접근 가격은 86,600원이라는 결론입니다. 네, 중요한 건 급하지 않다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SK 하이닉스 접근 가능한 가격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까지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종목 이야기의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전에 저희가 전략 모두 세워봤습니다. 오늘 개장 시간은 10시입니다. 10시 이후에 저희 장중에 전략도 챙겨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